옛날에 한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절세미인이지만 질투가 심한 여자를 왕비로 두었는데 여러 해가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식을 봐야 할 텐데. 왕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용한 점쟁이가 임금을 찾아왔습니다. 남쪽을 향해 계속 가시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임금님의 인연이자 임금님의 깊은 고민을 해결해줄 여인입니다. 임금은 바로 평상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점쟁이의 말을 따라 남쪽을 향해 길을 나섰지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람은 보이지 않고 주변은 허허벌판이 되었습니다. 금방 해가 졌습니다. 임금은 하늘의 남십자성을 길잡이 삼아 컴컴한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다행히 저 멀리 불빛이 보였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낡은 오두막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낡아서 구멍이 뚫린 문풍지 사이로 젊은 세 자매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첫째가 말했습니다. 난 지체 높은 집에 시집가서 수나 놓으면서 살고 싶어. 고운 옷을 입고서 꽃자수를 놓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번에는 둘째가 말했어요. 나는 돈 많은 상인 집에 시집갈래. 그럼 귀한 물건들을 매일 볼 수 있겠지? 난 세상의 진귀한 물건들을 실컷 보면서 사는 게 소원이야. 언니들이 푸념과 소망이 섞인 말들을 주고받는 동안 막내는 가만히 앉아 웃기만 했습니다. 첫째가 그런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막내야, 너는 어떤 집에 시집가고 싶니? 나는 집안은 상관없어. 그냥 아들, 딸 이렇게 삼남매를 낳아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 말들을 밖에서 몰래 듣고 있던 임금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 여인이 내 귀인이로구나. 임금은 곧바로 오두막집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주인이 깜짝 놀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에 손님이 찾아오니 놀란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입고 있는 옷부터 눈빛까지 보통 사내는 아니로다. 집주인은 눈앞의 사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집주인은 세 자매에게 저녁상을 차리라고 이른 후 임금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밤중에 이 외진 곳까지 어인 일이신지요? 임금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실은 제가 혼인을 하고서도 몇 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짝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용한 점쟁이가 이 집에 제 짝이 있다고 하여 찾아왔습니다. 한편 준수한 외모의 건장한 사내가 집으로 찾아오자 세 자매 사이에는 한바탕 소란이 났습니다. 내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갈게. 아니야. 내가 무거운 걸 잘 드니까 내가 들어가는 게 맞아. 첫째와 둘째가 서로 자기가 상을 들고 들어가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막내딸이 슬쩍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임금 앞에 밥상을 내려놓은 후 다소곳하게 방을 나갔지요. 임금은 바로 막내딸을 알아보았습니다. 방금 들어온 처자와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임금의 말에 집주인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막내인 거려. 위로 제 언니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자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째와 둘째가 각자 원하는 짝과 혼인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외딴 곳 오두막에 살면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세 자매가 한 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지체 높은 사내와 큰딸을 짝지어 주었고 나라에서 부유하기로 소문난 상인과 둘째 딸이 혼인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임금의 둘째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지 않아 아이를 임신하였지요. 임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는 새 왕비에게 아름다운 정각을 선물하고 온갖 귀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모든 사람이 새 왕비의 임신을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 왕비를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온종일 궁리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큰 왕비였습니다.
시골 천것이 감히 내 자리를 위협해. 큰 왕비는 임금의 앞에서는 새 왕비의 임신을 기뻐하는 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왕비가 아기를 낳는 날 해산을 돕겠다는 핑계를 대고 산방에 들어갔습니다. 품속에는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를 몰래 숨기고 있었지요. 새 왕비가 아기를 낳는 순간 큰 왕비는 아기와 고양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아이가 아니라 고양이 새끼를 낳았잖아. 끔찍해라. 궁궐이 야단법석이 나서 소란스러운 틈을 타 큰 왕비는 새 왕비가 낳은 아들을 수풀 속에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새 왕비는 자신이 고양이를 낳았다는 말을 듣고서 큰 상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왕의 지극정성한 간호와 보살핌 덕에 다시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아는 것은 큰 왕비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큰 왕비는 아이를 동물과 바꿔치기 했지요. 세상에, 이번엔 쥐를 낳았구나. 그리고 궁궐이 소란한 틈을 타서 아이를 또다시 궁궐 밖의 수풀에 내다 버렸습니다. 임금은 연이어 새 왕비가 동물을 낳자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그때 큰 왕비가 임금에게 속삭였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아닌 동물을 낳으면 나라의 망조가 들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 마시오. 다음에는 꼭 아이를 낳을 것이오. 임금은 새 왕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새 왕비는 해가 지나기 전 또다시 임신을 했지요. 그리고 큰 왕비는 구렁이를 몰래 숨겨 산방에 들어가 이를 꾸몄습니다. 새 왕비가 딸을 낳는 순간 구렁이로 바꿔치기하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나. 이번엔 구렁이다. 구렁이. 태어난 아이는 숲에 버려지게 되었고 임금은 새 왕비의 거처를 궁궐에서 가장 외딴 구석에 있는 별채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새 왕비가 안쓰럽고 여전히 아끼는 마음이 있었지만 큰 왕비가 말한 것처럼 나라의 망조가 드는 것은 피해야 했습니다. 새 왕비는 별채에 갇혀 매일 눈물을 흘리며 지내게 되었지요. 한편 큰 왕비가 버렸던 새 아이는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숲에서 살고 있던 늙은 노부부가 새 아이를 발견하곤 거두어 키웠던 것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노부부는 정성껏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쑥쑥 자랐습니다. 첫째가 8살이 되던 해, 노부부는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노부는 아이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을 낳아준 부모님은 따로 있으시다.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에게 숨겨진 사연이 있을 것이다. 꼭 부모님을 찾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옥새를 얻어야 한다. 옥새요. 그게 뭔가요? 저 멀리 서쪽 나라에 가면 말하는 새가 있다더구나. 그 새를 옥새라고 부른다지. 옥새는 세상의 진실을 밝혀준다고 하니 꼭 옥새를 얻어서 너희들 부모님을 찾거라. 그것이 내 유언이다. 그렇게 노부부는 유언을 남긴 후 숨을 거뒀습니다. 삼남매는 엉엉 울면서 정성껏 노부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지키기 위해 서쪽을 향해 길을 떠났지요. 삼남매는 하염없이 걸었으나 어디서 옥새를 찾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은 전부 떨어졌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지쳤습니다. 삼남매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웬 백발노인이 나타나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러자 첫째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옥새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옥새를 찾으러 왔다니? 혹시 옥새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그러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옥새를 찾았다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다들 돌아오지도 못했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 못되니 돌아가려무나. 그러자 둘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옥새를 꼭 찾아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의 유언이었어요. 꼭 알려주세요. 그러자 백발노인이 말했습니다. 저 길이 보이느냐? 노인이 가리킨 길은 갈래길 중에서도 아주 좁고 험악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겨우 걸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길이 좁았습니다. 저 길로 30리를 가야 한다. 보다시피 저 길은 혼자서만 갈 수 있지. 그리고 길의 끝에 다다를 때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뒤를 돌아보아선 안 돼. 반드시 명심하거라. 그 말을 남기곤 노인은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삼남매는 노인이 가리킨 길 앞에 섰습니다. 첫째가 길 입구에 막대기를 받고 실을 묶었습니다. 내가 가서 옥새를 구해올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실이 바닥으로 가라앉으면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땐 둘째 내가 옥새를 구해. 첫째는 실뭉치를 손에 들고서 작은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좁고 험했지요. 첫째는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묵묵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 소름 끼치게 차가운 기운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첫째는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고 그대로 픽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첫째가 쓰러진 순간 막대기에 걸려있던 실이 축 아래로 쳐졌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굳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야, 내가 다녀올게. 형도 꼭 찾아서 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그렇게 둘째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겠다 속으로 다짐하며 뚜벅뚜벅 길을 걸었습니다. 첫째가 풀어놓고 간 실을 손에 쥐고서 계속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검은 숲에 다다를 때쯤 차가운 기운이 그에게 몰려들었지요. 둘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척하며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 더 걷는데 등 뒤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야. 자신을 부르는 형의 목소리에 둘째는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요. 그 순간 길 입구의 나무 막대기에 묶여있던 실이 힘을 잃고 아래로 축 처졌습니다. 그것을 본 막내는 주먹을 꽉 쥐고 길 앞에 섰습니다. 내가 반드시 옥새를 찾을 거야. 오빠들도 내가 데리고 올 거야. 그리고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찬 기운이 밀려왔고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이번에는 큰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막내야, 막내야. 나 좀 도와줘. 둘째, 오빠의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었더니 어느새 검은 숲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샘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큰 나름들이 나무에 옥빛을 가진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는 그 새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옥새니. 그러자 그 새가 정말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새 옥새랍니다. 정말 저를 찾으셨군요. 옥새가 포르르 날아와 막내의 어깨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날개로 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샘물을 한 병 담아가세요. 쓸 곳이 있답니다. 막내는 옥새가 시키는 대로 샘물을 한 병 가득 담아 다시 길을 되돌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숲은 청량한 숲으로 변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가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막내가 두 사람에게 뛰어가는데 옥새가 말했습니다. 아까 담아온 물을 두 사람에게 뿌리세요. 옥새가 시키는 대로 물을 뿌렸더니 놀랍게도 첫째와 둘째가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은 기지개를 펴며 일어났지요. 첫째는 막내의 어깨에 앉아있는 새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새가 설마 옥새야? 응, 오빠. 내가 옥새를 찾았어. 그렇게 세 사람은 옥새와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남매가 말하는 새를 얻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참으로 신기하구나. 말하는 새라니. 직접 가서 봐야겠다. 신하들을 거느린 임금이 큰 왕비와 함께 삼남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삼남매는 기겁할 듯이 놀랐지만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임금은 반듯하고 곱게 생긴 아이들의 모습에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어여쁜 아이들이구나. 너희들이 말하는 새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이 정말이냐? 네, 옥새라고 합니다. 막내가 제 어깨 위에 앉아있는 옥새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새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평범한 새처럼 가만히 있었지요. 당황한 첫째가 우선 술상을 차려오겠다고 말한 후 다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빠, 정말 임금님이야? 임금님께 어떻게 대접해드려야 해? 삼남매는 임금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 있는데 옥새가 말했습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그 위에 모래를 뿌리세요. 옥새의 말에 첫째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임금님이 드실 음식에 모래라니. 제 말을 믿고 그대로 하세요. 삼남매는 옥새가 시키는 대로 술상을 준비했습니다. 오이를 썰어 그 위에 고운 모래를 뿌렸지요. 아이들이 준비해온 술상을 받은 임금이 웃으면서 술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큰 왕비가 오이를 하나 집어 임금의 입에 넣어 주었지요. 임금의 입에서 모래 씹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오이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모래라는 것을 눈치챈 왕비가 소리쳤습니다. 괘씸하구나. 감히 임금님께 모래를 뿌린 음식을 올리다니. 임금은 입에 든 것을 뱉고는 삼남매에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쩐지 아이들에게 화가 나지 않았지요. 왜 그리 한 것이냐? 그것이. 그 순간 옥새가 날아오르더니 임금의 앞에 멈춰 서서는 말했습니다. 아비가 제대로 해준 것이 없으니 대접할 것이 모래가 전부이지요. 옥새의 말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비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고양이 새끼라고 내버리고 쥐 새끼라고 내버리고 구렁이 새끼라고 내버린 임금님의 자식들입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서 그렇게 귀한 자식들을 내버리셨지요. 잠시만. 이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라고. 삼남매를 찬찬히 살펴보니 임금과 새 왕비의 얼굴을 빼닮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옆에서 우당탕 소리가 났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얼굴이 파랗게 질린 큰 왕비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술병을 엎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임금은 사건의 모든 전말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당신이 꾸민 일이었군. 내 귀한 자식들을 감히 동물 새끼로 위장하여 속이다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큰 왕비가 납작 몸을 엎드리며 울었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왕비를 지나쳐 삼남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지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어리석어 너희들을 몰라보았어. 정말 미안하다. 임금은 큰 왕비를 숲속에 남겨두고서 아이들과 함께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새 왕비가 갇혀있는 별채를 찾아갔지요. 새 왕비는 새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요. 너무 늦게 만나게 해주어 미안하오. 내가 어리석어 우리 아이들이 숲에 버려져 자라야 했소. 내 잘못을 용서해 주오. 삼남매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 왕비와 임금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 후 임금은 삼남매를 왕자와 공주로 책봉하였고 새 왕비는 다시 정식 왕비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옥새는 궁궐에서 소중히 모셔졌고 임금이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진실을 말해주는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삼남매가 그토록 험난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서로를 아끼는 형제 그리고 부모를 찾으려는 옛날에 한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절세미인이지만
질투가 심한 여자를 왕비로 두었는데 여러 해가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식을 봐야 할 텐데. 왕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용한 점쟁이가 임금을 찾아왔습니다. 남쪽을 향해 계속 가시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임금님의 인연이자 임금님의 깊은 고민을 해결해줄 여인입니다. 임금은 바로 평상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점쟁이의 말을 따라 남쪽을 향해 길을 나섰지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람은 보이지 않고 주변은 허허벌판이 되었습니다. 금방 해가 졌습니다. 임금은 하늘의 남십자성을 길잡이 삼아 컴컴한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다행히 저 멀리 불빛이 보였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낡은 오두막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낡아서 구멍이 뚫린 문풍지 사이로 젊은 세 자매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첫째가 말했습니다. 난 지체 높은 집에 시집가서 수나 놓으면서 살고 싶어. 고운 옷을 입고서 꽃자수를 놓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번에는 둘째가 말했어요. 나는 돈 많은 상인 집에 시집갈래. 그럼 귀한 물건들을 매일 볼 수 있겠지? 난 세상의 진귀한 물건들을 실컷 보면서 사는 게 소원이야. 언니들이 푸념과 소망이 섞인 말들을 주고받는 동안 막내는 가만히 앉아 웃기만 했습니다. 첫째가 그런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막내야, 너는 어떤 집에 시집가고 싶니? 나는 집안은 상관없어. 그냥 아들, 딸 이렇게 삼남매를 낳아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 말들을 밖에서 몰래 듣고 있던 임금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 여인이 내 귀인이로구나. 임금은 곧바로 오두막집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주인이 깜짝 놀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에 손님이 찾아오니 놀란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입고 있는 옷부터 눈빛까지 보통 사내는 아니로다. 집주인은 눈앞의 사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집주인은 세 자매에게 저녁상을 차리라고 이른 후 임금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밤중에 이 외진 곳까지 어인 일이신지요? 임금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실은 제가 혼인을 하고서도 몇 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짝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용한 점쟁이가 이 집에 제 짝이 있다고 하여 찾아왔습니다. 한편 준수한 외모의 건장한 사내가 집으로 찾아오자 세 자매 사이에는 한바탕 소란이 났습니다. 내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갈게. 아니야. 내가 무거운 걸 잘 드니까 내가 들어가는 게 맞아. 첫째와 둘째가 서로 자기가 상을 들고 들어가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막내딸이 슬쩍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임금 앞에 밥상을 내려놓은 후 다소곳하게 방을 나갔지요. 임금은 바로 막내딸을 알아보았습니다. 방금 들어온 처자와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임금의 말에 집주인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막내인 거려. 위로 제 언니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자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째와 둘째가 각자 원하는 짝과 혼인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외딴 곳 오두막에 살면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세 자매가 한 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지체 높은 사내와 큰딸을 짝지어 주었고 나라에서 부유하기로 소문난 상인과 둘째 딸이 혼인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임금의 둘째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지 않아 아이를 임신하였지요. 임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는 새 왕비에게 아름다운 정각을 선물하고 온갖 귀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모든 사람이 새 왕비의 임신을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 왕비를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온종일 궁리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큰 왕비였습니다. 시골 천것이 감히 내 자리를 위협해.
큰 왕비는 임금의 앞에서는 새 왕비의 임신을 기뻐하는 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왕비가 아기를 낳는 날 해산을 돕겠다는 핑계를 대고 산방에 들어갔습니다. 품속에는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를 몰래 숨기고 있었지요. 새 왕비가 아기를 낳는 순간 큰 왕비는 아기와 고양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아이가 아니라 고양이 새끼를 낳았잖아. 끔찍해라. 궁궐이 야단법석이 나서 소란스러운 틈을 타 큰 왕비는 새 왕비가 낳은 아들을 수풀 속에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새 왕비는 자신이 고양이를 낳았다는 말을 듣고서 큰 상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왕의 지극정성한 간호와 보살핌 덕에 다시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아는 것은 큰 왕비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큰 왕비는 아이를 동물과 바꿔치기 했지요. 세상에, 이번엔 쥐를 낳았구나. 그리고 궁궐이 소란한 틈을 타서 아이를 또다시 궁궐 밖의 수풀에 내다 버렸습니다. 임금은 연이어 새 왕비가 동물을 낳자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그때 큰 왕비가 임금에게 속삭였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아닌 동물을 낳으면 나라의 망조가 들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 마시오. 다음에는 꼭 아이를 낳을 것이오. 임금은 새 왕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새 왕비는 해가 지나기 전 또다시 임신을 했지요. 그리고 큰 왕비는 구렁이를 몰래 숨겨 산방에 들어가 이를 꾸몄습니다. 새 왕비가 딸을 낳는 순간 구렁이로 바꿔치기하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나. 이번엔 구렁이다. 구렁이. 태어난 아이는 숲에 버려지게 되었고 임금은 새 왕비의 거처를 궁궐에서 가장 외딴 구석에 있는 별채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새 왕비가 안쓰럽고 여전히 아끼는 마음이 있었지만 큰 왕비가 말한 것처럼 나라의 망조가 드는 것은 피해야 했습니다. 새 왕비는 별채에 갇혀 매일 눈물을 흘리며 지내게 되었지요. 한편 큰 왕비가 버렸던 새 아이는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숲에서 살고 있던 늙은 노부부가 새 아이를 발견하곤 거두어 키웠던 것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노부부는 정성껏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쑥쑥 자랐습니다. 첫째가 8살이 되던 해, 노부부는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노부는 아이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을 낳아준 부모님은 따로 있으시다.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에게 숨겨진 사연이 있을 것이다. 꼭 부모님을 찾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옥새를 얻어야 한다. 옥새요. 그게 뭔가요? 저 멀리 서쪽 나라에 가면 말하는 새가 있다더구나. 그 새를 옥새라고 부른다지. 옥새는 세상의 진실을 밝혀준다고 하니 꼭 옥새를 얻어서 너희들 부모님을 찾거라. 그것이 내 유언이다. 그렇게 노부부는 유언을 남긴 후 숨을 거뒀습니다. 삼남매는 엉엉 울면서 정성껏 노부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지키기 위해 서쪽을 향해 길을 떠났지요. 삼남매는 하염없이 걸었으나 어디서 옥새를 찾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은 전부 떨어졌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지쳤습니다. 삼남매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웬 백발노인이 나타나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러자 첫째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옥새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옥새를 찾으러 왔다니? 혹시 옥새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그러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옥새를 찾았다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다들 돌아오지도 못했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 못되니 돌아가려무나. 그러자 둘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옥새를 꼭 찾아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의 유언이었어요.
꼭 알려주세요. 그러자 백발노인이 말했습니다. 저 길이 보이느냐? 노인이 가리킨 길은 갈래길 중에서도 아주 좁고 험악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겨우 걸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길이 좁았습니다. 저 길로 30리를 가야 한다. 보다시피 저 길은 혼자서만 갈 수 있지. 그리고 길의 끝에 다다를 때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뒤를 돌아보아선 안 돼. 반드시 명심하거라. 그 말을 남기곤 노인은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삼남매는 노인이 가리킨 길 앞에 섰습니다. 첫째가 길 입구에 막대기를 받고 실을 묶었습니다. 내가 가서 옥새를 구해올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실이 바닥으로 가라앉으면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땐 둘째 내가 옥새를 구해. 첫째는 실뭉치를 손에 들고서 작은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좁고 험했지요. 첫째는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묵묵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 소름 끼치게 차가운 기운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첫째는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고 그대로 픽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첫째가 쓰러진 순간 막대기에 걸려있던 실이 축 아래로 쳐졌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굳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야, 내가 다녀올게. 형도 꼭 찾아서 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그렇게 둘째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겠다 속으로 다짐하며 뚜벅뚜벅 길을 걸었습니다. 첫째가 풀어놓고 간 실을 손에 쥐고서 계속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검은 숲에 다다를 때쯤 차가운 기운이 그에게 몰려들었지요. 둘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척하며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 더 걷는데 등 뒤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야. 자신을 부르는 형의 목소리에 둘째는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요. 그 순간 길 입구의 나무 막대기에 묶여있던 실이 힘을 잃고 아래로 축 처졌습니다. 그것을 본 막내는 주먹을 꽉 쥐고 길 앞에 섰습니다. 내가 반드시 옥새를 찾을 거야. 오빠들도 내가 데리고 올 거야. 그리고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찬 기운이 밀려왔고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이번에는 큰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막내야, 막내야. 나 좀 도와줘. 둘째, 오빠의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었더니 어느새 검은 숲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샘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큰 나름들이 나무에 옥빛을 가진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는 그 새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옥새니. 그러자 그 새가 정말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새 옥새랍니다. 정말 저를 찾으셨군요. 옥새가 포르르 날아와 막내의 어깨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날개로 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샘물을 한 병 담아가세요. 쓸 곳이 있답니다. 막내는 옥새가 시키는 대로 샘물을 한 병 가득 담아 다시 길을 되돌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숲은 청량한 숲으로 변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가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막내가 두 사람에게 뛰어가는데 옥새가 말했습니다. 아까 담아온 물을 두 사람에게 뿌리세요. 옥새가 시키는 대로 물을 뿌렸더니 놀랍게도 첫째와 둘째가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은 기지개를 펴며 일어났지요. 첫째는 막내의 어깨에 앉아있는 새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새가 설마 옥새야? 응, 오빠. 내가 옥새를 찾았어. 그렇게 세 사람은 옥새와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남매가 말하는 새를 얻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참으로 신기하구나. 말하는 새라니. 직접 가서 봐야겠다. 신하들을 거느린 임금이 큰 왕비와 함께 삼남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삼남매는 기겁할 듯이 놀랐지만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임금은 반듯하고 곱게 생긴 아이들의 모습에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어여쁜 아이들이구나. 너희들이 말하는 새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이 정말이냐? 네, 옥새라고 합니다. 막내가 제 어깨 위에 앉아있는 옥새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새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평범한 새처럼 가만히 있었지요. 당황한 첫째가 우선 술상을 차려오겠다고 말한 후 다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빠, 정말 임금님이야? 임금님께 어떻게 대접해드려야 해? 삼남매는 임금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 있는데 옥새가 말했습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그 위에 모래를 뿌리세요. 옥새의 말에 첫째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임금님이 드실 음식에 모래라니. 제 말을 믿고 그대로 하세요. 삼남매는 옥새가 시키는 대로 술상을 준비했습니다. 오이를 썰어 그 위에 고운 모래를 뿌렸지요. 아이들이 준비해온 술상을 받은 임금이 웃으면서 술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큰 왕비가 오이를 하나 집어 임금의 입에 넣어 주었지요. 임금의 입에서 모래 씹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오이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모래라는 것을 눈치챈 왕비가 소리쳤습니다. 괘씸하구나. 감히 임금님께 모래를 뿌린 음식을 올리다니. 임금은 입에 든 것을 뱉고는 삼남매에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쩐지 아이들에게 화가 나지 않았지요. 왜 그리 한 것이냐? 그것이. 그 순간 옥새가 날아오르더니 임금의 앞에 멈춰 서서는 말했습니다. 아비가 제대로 해준 것이 없으니 대접할 것이 모래가 전부이지요. 옥새의 말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비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고양이 새끼라고 내버리고 쥐 새끼라고 내버리고 구렁이 새끼라고 내버린 임금님의 자식들입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서 그렇게 귀한 자식들을 내버리셨지요. 잠시만. 이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라고. 삼남매를 찬찬히 살펴보니 임금과 새 왕비의 얼굴을 빼닮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옆에서 우당탕 소리가 났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얼굴이 파랗게 질린 큰 왕비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술병을 엎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임금은 사건의 모든 전말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당신이 꾸민 일이었군. 내 귀한 자식들을 감히 동물 새끼로 위장하여 속이다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큰 왕비가 납작 몸을 엎드리며 울었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왕비를 지나쳐 삼남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지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어리석어 너희들을 몰라보았어. 정말 미안하다. 임금은 큰 왕비를 숲속에 남겨두고서 아이들과 함께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새 왕비가 갇혀있는 별채를 찾아갔지요. 새 왕비는 새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요. 너무 늦게 만나게 해주어 미안하오. 내가 어리석어 우리 아이들이 숲에 버려져 자라야 했소. 내 잘못을 용서해 주오. 삼남매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 왕비와 임금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 후 임금은 삼남매를 왕자와 공주로 책봉하였고 새 왕비는 다시 정식 왕비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옥새는 궁궐에서 소중히 모셔졌고 임금이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진실을 말해주는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삼남매가 그토록 험난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서로를 아끼는 형제 그리고 부모를 찾으려는 옛날에 한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절세미인이지만 질투가 심한 여자를 왕비로 두었는데 여러 해가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식을 봐야 할 텐데. 왕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용한 점쟁이가 임금을 찾아왔습니다. 남쪽을 향해 계속 가시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임금님의 인연이자 임금님의 깊은 고민을 해결해줄 여인입니다. 임금은 바로 평상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점쟁이의 말을 따라 남쪽을 향해 길을 나섰지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람은 보이지 않고 주변은 허허벌판이 되었습니다. 금방 해가 졌습니다. 임금은 하늘의 남십자성을 길잡이 삼아 컴컴한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다행히 저 멀리 불빛이 보였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낡은 오두막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낡아서 구멍이 뚫린 문풍지 사이로 젊은 세 자매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첫째가 말했습니다. 난 지체 높은 집에 시집가서 수나 놓으면서 살고 싶어. 고운 옷을 입고서 꽃자수를 놓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번에는 둘째가 말했어요. 나는 돈 많은 상인 집에 시집갈래. 그럼 귀한 물건들을 매일 볼 수 있겠지? 난 세상의 진귀한 물건들을 실컷 보면서 사는 게 소원이야. 언니들이 푸념과 소망이 섞인 말들을 주고받는 동안 막내는 가만히 앉아 웃기만 했습니다. 첫째가 그런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막내야, 너는 어떤 집에 시집가고 싶니? 나는 집안은 상관없어. 그냥 아들, 딸 이렇게 삼남매를 낳아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 말들을 밖에서 몰래 듣고 있던 임금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 여인이 내 귀인이로구나. 임금은 곧바로 오두막집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주인이 깜짝 놀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에 손님이 찾아오니 놀란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입고 있는 옷부터 눈빛까지 보통 사내는 아니로다. 집주인은 눈앞의 사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집주인은 세 자매에게 저녁상을 차리라고 이른 후 임금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밤중에 이 외진 곳까지 어인 일이신지요? 임금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실은 제가 혼인을 하고서도 몇 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짝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용한 점쟁이가 이 집에 제 짝이 있다고 하여 찾아왔습니다. 한편 준수한 외모의 건장한 사내가 집으로 찾아오자 세 자매 사이에는 한바탕 소란이 났습니다. 내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갈게. 아니야. 내가 무거운 걸 잘 드니까 내가 들어가는 게 맞아. 첫째와 둘째가 서로 자기가 상을 들고 들어가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막내딸이 슬쩍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임금 앞에 밥상을 내려놓은 후 다소곳하게 방을 나갔지요. 임금은 바로 막내딸을 알아보았습니다. 방금 들어온 처자와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임금의 말에 집주인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막내인 거려. 위로 제 언니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자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째와 둘째가 각자 원하는 짝과 혼인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외딴 곳 오두막에 살면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세 자매가 한 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지체 높은 사내와 큰딸을 짝지어 주었고 나라에서 부유하기로 소문난 상인과 둘째 딸이 혼인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임금의 둘째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지 않아 아이를 임신하였지요. 임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는 새 왕비에게 아름다운 정각을 선물하고 온갖 귀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모든 사람이 새 왕비의 임신을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 왕비를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온종일 궁리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큰 왕비였습니다. 시골 천것이 감히 내 자리를 위협해. 큰 왕비는 임금의 앞에서는 새 왕비의 임신을 기뻐하는 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왕비가 아기를 낳는 날
해산을 돕겠다는 핑계를 대고 산방에 들어갔습니다. 품속에는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를 몰래 숨기고 있었지요. 새 왕비가 아기를 낳는 순간 큰 왕비는 아기와 고양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아이가 아니라 고양이 새끼를 낳았잖아. 끔찍해라. 궁궐이 야단법석이 나서 소란스러운 틈을 타 큰 왕비는 새 왕비가 낳은 아들을 수풀 속에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새 왕비는 자신이 고양이를 낳았다는 말을 듣고서 큰 상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왕의 지극정성한 간호와 보살핌 덕에 다시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아는 것은 큰 왕비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큰 왕비는 아이를 동물과 바꿔치기 했지요. 세상에, 이번엔 쥐를 낳았구나. 그리고 궁궐이 소란한 틈을 타서 아이를 또다시 궁궐 밖의 수풀에 내다 버렸습니다. 임금은 연이어 새 왕비가 동물을 낳자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그때 큰 왕비가 임금에게 속삭였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아닌 동물을 낳으면 나라의 망조가 들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 마시오. 다음에는 꼭 아이를 낳을 것이오. 임금은 새 왕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새 왕비는 해가 지나기 전 또다시 임신을 했지요. 그리고 큰 왕비는 구렁이를 몰래 숨겨 산방에 들어가 이를 꾸몄습니다. 새 왕비가 딸을 낳는 순간 구렁이로 바꿔치기하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나. 이번엔 구렁이다. 구렁이. 태어난 아이는 숲에 버려지게 되었고 임금은 새 왕비의 거처를 궁궐에서 가장 외딴 구석에 있는 별채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새 왕비가 안쓰럽고 여전히 아끼는 마음이 있었지만 큰 왕비가 말한 것처럼 나라의 망조가 드는 것은 피해야 했습니다. 새 왕비는 별채에 갇혀 매일 눈물을 흘리며 지내게 되었지요. 한편 큰 왕비가 버렸던 새 아이는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숲에서 살고 있던 늙은 노부부가 새 아이를 발견하곤 거두어 키웠던 것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노부부는 정성껏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쑥쑥 자랐습니다. 첫째가 8살이 되던 해, 노부부는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노부는 아이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을 낳아준 부모님은 따로 있으시다.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에게 숨겨진 사연이 있을 것이다. 꼭 부모님을 찾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옥새를 얻어야 한다. 옥새요. 그게 뭔가요? 저 멀리 서쪽 나라에 가면 말하는 새가 있다더구나. 그 새를 옥새라고 부른다지. 옥새는 세상의 진실을 밝혀준다고 하니 꼭 옥새를 얻어서 너희들 부모님을 찾거라. 그것이 내 유언이다. 그렇게 노부부는 유언을 남긴 후 숨을 거뒀습니다. 삼남매는 엉엉 울면서 정성껏 노부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지키기 위해 서쪽을 향해 길을 떠났지요. 삼남매는 하염없이 걸었으나 어디서 옥새를 찾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은 전부 떨어졌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지쳤습니다. 삼남매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웬 백발노인이 나타나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러자 첫째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옥새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옥새를 찾으러 왔다니? 혹시 옥새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그러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옥새를 찾았다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다들 돌아오지도 못했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 못되니 돌아가려무나. 그러자 둘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옥새를 꼭 찾아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의 유언이었어요. 꼭 알려주세요. 그러자 백발노인이 말했습니다. 저 길이 보이느냐?
노인이 가리킨 길은 갈래길 중에서도 아주 좁고 험악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겨우 걸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길이 좁았습니다. 저 길로 30리를 가야 한다. 보다시피 저 길은 혼자서만 갈 수 있지. 그리고 길의 끝에 다다를 때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뒤를 돌아보아선 안 돼. 반드시 명심하거라. 그 말을 남기곤 노인은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삼남매는 노인이 가리킨 길 앞에 섰습니다. 첫째가 길 입구에 막대기를 받고 실을 묶었습니다. 내가 가서 옥새를 구해 올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실이 바닥으로 가라앉으면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땐 둘째 내가 옥새를 구해. 첫째는 실뭉치를 손에 들고서 작은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좁고 험했지요. 첫째는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묵묵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 소름 끼치게 차가운 기운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첫째는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고 그대로 픽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첫째가 쓰러진 순간 막대기에 걸려있던 실이 축 아래로 쳐졌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굳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야, 내가 다녀올게. 형도 꼭 찾아서 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그렇게 둘째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겠다 속으로 다짐하며 뚜벅뚜벅 길을 걸었습니다. 첫째가 풀어놓고 간 실을 손에 쥐고서 계속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검은 숲에 다다를 때쯤 차가운 기운이 그에게 몰려들었지요. 둘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척하며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 더 걷는데 등 뒤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야. 자신을 부르는 형의 목소리에 둘째는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요. 그 순간 길 입구의 나무 막대기에 묶여있던 실이 힘을 잃고 아래로 축 처졌습니다. 그것을 본 막내는 주먹을 꽉 쥐고 길 앞에 섰습니다. 내가 반드시 옥새를 찾을 거야. 오빠들도 내가 데리고 올 거야. 그리고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찬 기운이 밀려왔고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이번에는 큰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막내야, 막내야. 나 좀 도와줘. 둘째, 오빠의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었더니 어느새 검은 숲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샘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큰 나름들이 나무에 옥빛을 가진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는 그 새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옥새니. 그러자 그 새가 정말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새 옥새랍니다. 정말 저를 찾으셨군요. 옥새가 포르르 날아와 막내의 어깨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날개로 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샘물을 한 병 담아가세요. 쓸 곳이 있답니다. 막내는 옥새가 시키는 대로 샘물을 한 병 가득 담아 다시 길을 되돌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숲은 청량한 숲으로 변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가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막내가 두 사람에게 뛰어가는데 옥새가 말했습니다. 아까 담아온 물을 두 사람에게 뿌리세요. 옥새가 시키는 대로 물을 뿌렸더니 놀랍게도 첫째와 둘째가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은 기지개를 펴며 일어났지요. 첫째는 막내의 어깨에 앉아있는 새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새가 설마 옥새야? 응, 오빠. 내가 옥새를 찾았어. 그렇게 세 사람은 옥새와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남매가 말하는 새를 얻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참으로 신기하구나. 말하는 새라니. 직접 가서 봐야겠다.
신하들을 거느린 임금이 큰 왕비와 함께 삼남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삼남매는 기겁할 듯이 놀랐지만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임금은 반듯하고 곱게 생긴 아이들의 모습에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어여쁜 아이들이구나. 너희들이 말하는 새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이 정말이냐? 네, 옥새라고 합니다. 막내가 제 어깨 위에 앉아있는 옥새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새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평범한 새처럼 가만히 있었지요. 당황한 첫째가 우선 술상을 차려오겠다고 말한 후 다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빠, 정말 임금님이야? 임금님께 어떻게 대접해드려야 해? 삼남매는 임금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 있는데 옥새가 말했습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그 위에 모래를 뿌리세요. 옥새의 말에 첫째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임금님이 드실 음식에 모래라니. 제 말을 믿고 그대로 하세요. 삼남매는 옥새가 시키는 대로 술상을 준비했습니다. 오이를 썰어 그 위에 고운 모래를 뿌렸지요. 아이들이 준비해온 술상을 받은 임금이 웃으면서 술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큰 왕비가 오이를 하나 집어 임금의 입에 넣어 주었지요. 임금의 입에서 모래 씹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오이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모래라는 것을 눈치챈 왕비가 소리쳤습니다. 괘씸하구나. 감히 임금님께 모래를 뿌린 음식을 올리다니. 임금은 입에 든 것을 뱉고는 삼남매에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쩐지 아이들에게 화가 나지 않았지요. 왜 그리 한 것이냐? 그것이. 그 순간 옥새가 날아오르더니 임금의 앞에 멈춰 서서는 말했습니다. 아비가 제대로 해준 것이 없으니 대접할 것이 모래가 전부이지요. 옥새의 말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비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고양이 새끼라고 내버리고 쥐 새끼라고 내버리고 구렁이 새끼라고 내버린 임금님의 자식들입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서 그렇게 귀한 자식들을 내버리셨지요. 잠시만. 이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라고. 삼남매를 찬찬히 살펴보니 임금과 새 왕비의 얼굴을 빼닮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옆에서 우당탕 소리가 났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얼굴이 파랗게 질린 큰 왕비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술병을 엎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임금은 사건의 모든 전말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당신이 꾸민 일이었군. 내 귀한 자식들을 감히 동물 새끼로 위장하여 속이다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큰 왕비가 납작 몸을 엎드리며 울었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왕비를 지나쳐 삼남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지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어리석어 너희들을 몰라보았어. 정말 미안하다. 임금은 큰 왕비를 숲속에 남겨두고서 아이들과 함께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새 왕비가 갇혀있는 별채를 찾아갔지요. 새 왕비는 새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요. 너무 늦게 만나게 해주어 미안하오. 내가 어리석어 우리 아이들이 숲에 버려져 자라야 했소. 내 잘못을 용서해 주오. 삼남매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 왕비와 임금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 후 임금은 삼남매를 왕자와 공주로 책봉하였고 새 왕비는 다시 정식 왕비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옥새는 궁궐에서 소중히 모셔졌고 임금이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진실을 말해주는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삼남매가 그토록 험난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서로를 아끼는 형제 그리고 부모를 찾으려는 옛날에 한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절세미인이지만 질투가 심한 여자를 왕비로 두었는데 여러 해가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식을 봐야 할 텐데. 왕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용한 점쟁이가 임금을 찾아왔습니다. 남쪽을 향해 계속 가시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임금님의 인연이